자, 스트레스와 감염은 비례한다.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어릴 때 감염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병을 막아내는데 특별히 강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울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를 위협한 감염병의 종류를 살펴봐야 한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인류는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가다가 약 1만 년 전에 농사를 시작했다. 결핵과 간염, 홍역, 천연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모두 처음에 동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의 장벽을 넘어서 인간에게 옮겨졌고 이후에 밀집한 공동체를 이뤄 사는 인간 사회로 퍼져나갔다. 따라서 결핵, 천연도, 홍역의 역사는 1만 년에 불과하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은 인간이 긴밀한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가족에서 증가한 인구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치른 대가였다. 이전의 수렵 제주사에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살았으므로 감염병이 퍼지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수렵 제주사에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퍼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병이 퍼지려면 다양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교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렵 채집인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 당연히 병에 걸렸지만 그들을 괴롭힌 감염병은 대개 동물의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은 아니었다. 주로 상한 음식이나 상처로 인한 감염을 겪었다. 항생제가 없는 세상에서 감염된 상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상당할 위험을 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스트레스, 사냥감을 뒤쫓거나 위험에서 도망치거나 심한 물리적인 싸움을 할 때면은 스트레스가 동반되었다. 이런 행동은 모두 다칠 위험이 커짐을 따라서 감염될 위험이 생겨남을 의미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찰스 레정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스트레스는 감염 위험이 증가했음을 신체에 알리는 믿을 만한 신호였다. 면역체계는 신체 에너지의 15에서 20%를 소비한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쓰이므로 면역체계를 항상 강하게 작동할 수는 없다. 신체는 언제 면역체계를 가동할지 선택해야 하며 스트레스는 바로 그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오랜 세월 동안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의미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면접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당신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고 상상해보라. 방에 들어가니 남성 2명, 여성 1명의 실험복 같은 흰 가운을 입고 무뚝뚝한 표정에서 위협감마저 드리는 인사도 하지 않고 거쳐 면접을 시작한다. 당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과거 직장 경력이 이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우호적인 미소를 지어서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우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런 당신을 무표정하게 쏘아본다. 당신의 적당한 말을 찾기 위해서 잠시 멈추자 면접관이 거만한 태도를 이렇게 묻는다. 원래 그렇게 말을 잘 더듬나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질문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제는 테스트 시간이다. 그만한 면접관이 당신에게 최대한 빠르게 1022부터 13 빼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려간다. 당신이 이걸 뗀다. 1022, 1009 그리고는 몇 초 뒤에 생각되어 996이라고 한다. 새 면접관은 시선 교환하면서 은근히 비웃는다. 이 끔찍한 구직 면접은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하는 틀이여 사회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부다. 테스트 전에 참가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할 것이며 그 내용을 녹화해서 행동과학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듣는다. 대다수 참가자가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참가자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그들의 인터류킨6 수치가 증가한 것이다. 인터류킨6 면역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신체가 감염되었을 때 발열을 일으키는 데 관여한다. 그런데 어째서 구직 면접 도중에 인터류킨6가 증가할까? 면접 관련이 아무리 거문하게 군다해도 그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지 않은가? 단지 자존감이 조금 위협받은 상황일 뿐인데 왜 면역체계가 작동한 것일까? 그 더운 실마리는 앞서 설명한 내용이었다. 면접 참가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의 몸은 다칠 위험이 증가했다고 해석한다. 오랜 세월 동안의 스트레스가 곧 그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과로 몸이 대응에 나선다. 다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면역체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울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인간은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숙주다. 인간은 바이러스에게 우리 조상들이 온갖 감염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사실 인간은 바이러스나 세균에만 붙으면 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바이러스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최대한 복제해서 증식하는 것.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는 유전 암호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 침입해서 복제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에 생명체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숙주로 삼기에 좋은 것이 사람이다. 게다가 인간은 세대 간의 간격이 최소 20년이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며칠 불과하며 이는 곧 인간보다 대략 1만 배도 빠른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바이러스와 세균에서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먼저 뛰어난 면역체계가 있었다. 면역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겪은 감염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다시 감염을 만나면 재빨리 작동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대단히 정교해서 그 복잡성이 뇌 다음 순이다. 뇌와 마찬가지로 면역체계의 지도 작성도 최근 들어서 시작이 되었다. 면역체계의 새로운 기능이 지금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기침하는 타인을 보고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나 상한 음식, 거의 냄새 맡아도 음치라는 것을 행동면역체계. 이 확정된 면역 방어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쨌거나 체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보다도 애초에 그것들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은 법이다. 이때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느낌이다. 우리는 울적한 기분을 느끼면 움츠러들어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다. 일부 전문가는 우울한 기분이 우리가 감염을 피하게 하거나 감염과 싸울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뇌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면역체계로 할 때 흔히 떠오르는 그것은 사실 면역체계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의 행동이다. 즉 내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우리가 감염 위험 앞에서 몸을 사리게 유도한다. 그리고 여전히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는 또 믿는 우리의 일스들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므로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뇌는 오정의 느낌을 만들어내 우리가 움츠러들고 정신적으로 멈춰버리도록 유도한다. 다시 말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이야.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뇌와 면역체계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는 뇌와 면역체계가 완전히 별개이며 후자가 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피부에 상처가 나서 감염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분비되고 면역체계가 감염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이토카인은 또 다른 중요한 일도 한다. 감염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몸 전체에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이것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사이토카인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뇌는 신체 어딘가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신호를 수신할 수가 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처음에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쥐에게 사이토카인을 주입하자 움직임이 위축되면서 인간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또 다른 난수는 C형 감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목격이 되었다. 물질에서 환자의
요컨대 2000년대 초에 발견된 여러 증거는 뇌와 면역체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검증 테스트를 통과한 의학적인 발견. 의학적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엄청난 기대를 모은다. 그런데 획기적인 발견이 나온 뒤에 수많은 연구자와 피험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경과물을 검증해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 덴마크 연구진이 7만 3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벼운 우울증과 피로, 낮은 자존감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체내 염증 질환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CRP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과 피로감이 더 심했다. CRP 수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항우울제 처방을 받는 일이 더 많았다. 연구진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체온이 약간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체온이? 이는 감염을 막아내려는 기제일 수 있다. 발열의 주요 기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체내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면역체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는 유전학 분야에서 나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우울증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유전자가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 주요 연구에서 우울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44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이는 유전자 중에서 다수는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받으며 이런 것이 놀랍지 않다. 우울증 발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당연히 뇌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전자 중에서 일부는 면역체계도 영향을 미친다. 이 유전자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울증 발현 위험을 높이는 것과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면역체계 활성화. 염증은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면역체계 우울성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동되는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바로 감염과 염증. 감염은 신체가 세균 등등에서, 염증은 또 압력, 부상 등등에서 이렇게 긁어서 나타날 수 있다. 신체 어느 곳에 염증이 생기든 우리 몸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조직 손상, 압력, 세균,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위험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백혈과 침입자가 싸울 수 있도록 염증 부위로 가는 혈류가 늘어난다. 혈류가 늘어난 탓에 그 부위가 부으르며 이것을 신경을 또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킨다. 염증은 많은 질병의 주요 구성인자이므로 염증이 없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것이 그렇듯이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염증은 문제이다. 심근경색, 뇌혈증, 류마티즘, 당뇨병,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장기적인 염증이 유발하는 질환은 대단히 많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염증, 만성 염증은 여러 심각한 질병의 시발점이 된다. 신체 어느 곳에 염증이 생기든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즉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염증 부위로 가는 혈류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우리 뇌에 이런 아크레스 근을 갖고 있을까? 어쨌든 염증은 다양한 장기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심각한 실수가 일어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염증은 치명적인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처럼 어릴 때 만나는 위협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준 방어책이다. 장기적인 염증이 유발하는 질병은 대개 나이가 든 후에 걸린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어릴 때 걸리는 병을 이겨내도록 진화해왔다. 그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변이 같은 것들도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등의 독소들이 장의 염증을 비만은 지방 조직의 염증을, 흡연은 폐와 기도의 염증을 유발한다. 역사적으로 염증을 이겨낸 죽음은 세균, 바이러스, 상처. 또 오늘날의 유발 원인은 자식 생활 습관, 비만, 스트레스, 정크푸드, 흡연, 환경독소, 오래전에 지속되는 영향이 이렇게 나타났다. 염증 유발 범인이 감염인지 생활습관인지 인지 못하는 것은 뇌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염증 유발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보내는 것과 똑같은 신호를 내보낸다. 그런 신호가 오랫동안 전달되면 뇌는 나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 공격받고 있어. 이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멈춤 상태, 이런 것이 또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우울증. 그래서 오늘날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비만, 우울증. 스트레스와 염증의 관계는 다소 복잡.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민첩하게 행동하게 하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한다. 콜티솔이 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중 콜티솔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우리 몸은 그 농도에 익숙해진다. 결과로 몸이 콜티솔에 반응한 것을 중단하고 콜티솔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사라진다. 이런 장치기 소년의 툭하면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소년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우리 몸에는 작은 염증 반응은 늘 일어난다. 피부를 살짝 베거나 근육 손상 등등 염증 반응 지극히 정상적이다. 평소에 콜티솔이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만일 몸이 콜티솔에 대한 반응을 멈추면 체내 염증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 이것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위험하다는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말자. 오히려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다. 다만 우리 신체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항상 켜진 상태에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것이 인체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회복이다. 회복. 그래서 에너지를 통해서 스위치를 끈다는 의미인데 대부분 사람은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는 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한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금량이 적을 때는 두 종류 일이 간격이 16시간 정도면 회복할 수가 있다. 장기 스트레스와 함께 비만도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장기 스트레스와 함께 몸의 지방 조직은 수동적인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알다시피 사이토카인은 면역체계로 활성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왜 우리 몸은 자신의 에너지 저장소에 대항하도록 면역체계를 작동할까? 마치 자기 전세를 위협한 요인처럼. 아주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비만이 인류 역사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뚱뚱한 뼈를 낯선 존재로 세상하고 염증을 발생시켜서 침입자 지방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다. 비만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비만을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자 경우에는 당신은 안쓰럽체진의 뇌와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앉아서 지내는 현대의 생활습관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킨다. 내는 이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렇다 모든 우울증 환자는 체내에서 염증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염증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염증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울증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우울증의 3분의 1이 염증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항염증제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사실로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한다.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막는 약물은 우울증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항우울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염증에서 기인한 우울증일 때의 이야기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